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 특별 초대석으로 모시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어제 이어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최근에 한국을 바라볼 때 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한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참 기분 나빴던 게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되고 이제 2017년 초에 마라라고 리조트입니까? 플로리다 거기 갔을 때 한국은 중국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트럼프 앞에 이야기하고 지도까지 보여줬다.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바이든이 친중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보수 일각에 퍼져 있고 또 트럼프는 반중이다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볼턴 책 그것이 일어난 방에 중국 관련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의 화웨이나 테센트나 이런 회사들을 얼마나 봐줬느냐 때리는 척하고는 또 때리지 마라 하고 타결해주고 심지어 대선 좀 도와주라고 말도 했고 그러면서 이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부러워하고 시진핑이가 전화 걸어서 당신도 법 고쳐서 영구 집권하라고 둘이 주고받았다. 이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볼턴이 책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소송 들어가죠. 바로 소송 들어갔겠죠. 그죠? 상대가 대통령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포퓰리즘을 주장하는데 그 포퓰리즘의 핵심이 미국의 경제를 중국이 초토화시켜서 이 노동자 일자리를 없앴다는 부분 때문에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중하는 척 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자는 뒤로는 중국과 끊임없는 거래와 이해관계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반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는 다 그렇죠. 확고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친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든 아들이 중국의 사모펀드 했다. 사소한 그런 그런 거나 바이든이 과거에 중국 지도자들을 최고 지도자를 4번이나 만났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바이든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천안문 갔다가 대사님도 그때 여러 번 비판했을 때 박근혜를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경고했죠. 이제 지금 미국을 갈지 중국을 갈 건지 선택해라고 경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무슨 친중이고 공화당이 반중이거나 바이든이 친중이고 트럼프가 반중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한국의 지금 행동입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수상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아마 특히 보수 우파 유튜브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무슨 중국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게 바이든이 이제 친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틀린 거라면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일부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우리의 적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적은 현 정권이라는 건 맞는데 자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인지 우군인지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이제 미국의 반중 정책이라는 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이 이건 초당적으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계속해서 이제 쪼아나가는 형식으로 될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으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을 잘 아는 미국 통들한테 물어보니까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는 우파로 분류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원 의원을 우리 30년이나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원을 하면서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반중을 취하느냐?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통계를 보면 거의 66% 되는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심한 반응을 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미 그거는 뻔하죠. 지금까지 이제 올해 해묵은 논쟁입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을 위한 반중 정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부터 발생 코로나, 우한 폐렴을 해가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되게 미국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1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다음 2위가 누구냐 하는 거는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이 부상할 거라는 거. 그 처음에 닉슨이 왜 그 중국하고 통해가지고 한 것도 소련하고 중국을 갖다 같이 견제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중국을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부시 때 와서 이제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네,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닉슨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을 그렇죠. 빼고 싶으니까 네, 중국을 진정시켜서 베트남에 발을 빼고자 이런 욕구도 강했겠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어디 요란한 수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적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주인 중국이고요. 그렇게 설정된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해서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들을 구사할 거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트럼프가 아주 요란하게 뭐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럼 중국이 그냥 악소리라도 내고 고함이라도 치고 무슨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미국 통그 대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화당에 이제 기조로 한 건 이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말은 부드럽게 하고 몽둥이를 칠 땐 세게 내리쳐라. 근데 이거 트럼프는 손방망이를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 전혀 반대되는. 예. 그래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부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홍콩이 넘어갔을 때 전혀 무슨 특단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그 직전에 대통령 같으면은 항공모함이라도 아마 남쪽에 갖다 보내고 붙였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회를 조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원 적을 가진 중국인을 뭐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게 관료들의 그러게. 그런 후속 조치 같은 거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간섭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괴롭히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관료들이 내죠. 저희들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란, 이란 사망, 검토 사항 이런 거. 거기에서 나온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수 파이프들은 그 모든 잔챙이 같은 그런 전술적인 어떤 양태 무슨 정책 전부 다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교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최근에 RCEP이 탄생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TPP를 어느 정도 아마 다시 복원을 시킨 것은 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야겠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하나의 이제 블록을 형성해서 중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갈 거고 또 하나 정무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대국이면 분명합니다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의 무슨 뭐이저 위구르족 예.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예, 또 예. 홍콩에 대한 탄압 문제라든지 괴롭- 신장 네. 문제 뭐 다 복잡한 거죠. 괴롭힐 건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건 사실은 뭐 2000년에 발족을 했는데 한국도 2002년인가 의장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구 자체는 특별한 어떤 그 나토와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기구는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인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갖다 괴롭힌다면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바이든의 변화무쌍한 어떤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영우 수석과 저 이명박 네, 외교안보 수석하신 분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손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녔고 전혀 아프지 않은데 아마 바이든은 실 웃으면서 팔을 꺾거나 꼬집기를 할 거다. 예. 예, 그런 걸 즐기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이 러시아가 네, 이제 그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했죠. 합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돈바스입니까 이런 데를 이제 그쪽 지역에. 이 점령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그때는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라도 했는데 이번에 홍콩을 사실상 합병하는 부분에 저건 해도 너무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레이엄 앨리스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지낸 교수 그 예정된 전쟁인가 그거 예. 있잖아요. 그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책이 저도 뭐 읽어봤습니다. 좀 산만하긴 한데 네. 뭐 거기 보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 이제 이 반드시 후발국이 강력해지면 이제 그 후발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패권국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1대1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중국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 지도자들이 신신당부한 도강양해가 아니라 이제 굴기라고 하면서 이제 시진핑 스스로가 과거 중화 공격적인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또 군사력을 이제 막 강화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미국 안에는 저 중국을 지금 손 봐가지고 밟아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이제 더 나눴다가는 나중에 더 귀찮아진다.
뭐 중국이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GNP를 추월하고 지원이 저는 그런 말은 믿지도 않고 가스롭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국의 시스템상 그 이 사회 제도적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이상으로 제가 볼 땐 경제가 성장하거나 이럴 일은 없고 망할 일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밟아버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조야에서 그 정당을 망라하고 이렇게 합의된 묵시적인 어떤 방향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너무 키워줬다. WTO에 중국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부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서구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소면서 민주 세력이 나타나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동방 수력 사회의 그 구조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점령해가지고 이라크에 후세인만 들러놓으면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그 차고 아닙니까? 서구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건데 동양사는 그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도 아마 뼈저리게 아마 좀 후회를 할 겁니다. 뭐 프랑켄슈타인을 갖다 되살려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거는 뭐 어떤 그 국제정치 윤리 도덕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패권 국가들의 어떤 그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GDP가 거의 65%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 70%를 넘게 되면 상당히 미국으로서 피곤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혹자들이 그는 현재 중국의 어떤 경제적 볼륨 한번을 보고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빚이 얼마입니까 중국이?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중국은 과거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떤 그 제국주의 국가 형성될 때 초기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원시적 축적이라는 개념, 프리미티브 어카뮬레이션이라는 거,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가장 단초가 된 어떤 물질적인 물적 토대 형성 이게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로지 인력으로 버틴 나라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요 20년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뤘을까요? 전부 빚입니다. 그렇죠. 빚으로 쌓아올리는. 그러면 그 빚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소련이 아마 결국 7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실정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운동권이 좌파 이론을 가지고 들고 왔을 때 야 이것 봐라 소련은 지금 74년 이후로 한 번도 경제가 올라간 적이 없다. 계속 내리막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한 20년 내에 소련은 망한다. 근데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가 1989년이었는데 1990년에 독일 통일되고 91년에 망하더만요. 예. 근데 그때 소련이란 그 거대한 국가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믿질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무슨 학술적인 논문을 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마 중국도 그런 아마 사회주의 국가로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구적 가치를 반영해서 자기들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느나 지금 상태로 어떤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더 이상의 경제적 성장이나 한계가 온 걸로 알고 발전은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 그 부분 좀 100% 일치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중국이 트럼프를 상대로는 굉장히 쉬운 게임을 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핥히면 아이고 아파하면서 좀 참는 척하면서 또 조금 자기들도 반격하는 척하다가 뭐 딱 프로레슬링 트럼프가 좋아했던 프로레슬링처럼 짜고 치고는 뒤로는 요 선에서 합의하자 요런 딜을 중국이 미국하고 엄밀하게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달래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쳐왔는데 이제 바이든하고는 적어도 이 직선 한 라인을 통해서 트럼프 때 이제 트럼프 사이나 딸이나 이 키신저 구슈나하고 키신저의 특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하고의 연결되는 한 라인이 아닐까 이래 이제 봤는데 적어도 이제 이 바이든 시대는 중국과 미국이 짜고 치고 프로 레슬링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비선이나 이런 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 중국이 뭐 항공모함을 최근에 2척 띄었다 어쩌다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력이 얼마 전에 뭐 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방부 장관이 그 여성분 있죠. 자가됐던 72시간에 72시간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중국 무기의 조잡함이 저거 전부 미국 거 카피하고 소련 거 카피한 건데 저 조잡함이 또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결함이 심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무기는 물론
전략물자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국산이 많거든요. 예, 대부분 자국. 실전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쓰인 적본 적이 없죠. 미국은 요한 2차 대전 이후로 단 하루도 전쟁을 쉰 날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 나라하고 하지도 않는 나라. 아마 항공모함 두 척이라고 하는데 랴오닝함이라고 그게 아마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사서 조금 개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사진으로 봤는데 함재기가 7대밖에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동호인가요? 두 번째 만드는 거. 그것도 형편은, 그 물론 배수량은 큽니다만, 랴오닝보다 큽니다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 규모만큼 군사적 어떤 능력도 지금 과대포장되어 있는 건데, 영국의 그 유명한 제인스 리뷰라고 있습니다. 군사 잡지로서는 세계 최강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미국, 중국, 해군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 최강 해군은 미국입니다. 이거는 뭐 의문 여지가 없죠. 2위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아, 일본 저 100% 동감합니다. 항공모함이 4척이고 물론 거기다 앞으로 이제 개조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아니고 정식 함재기를 탑재하게 되면은 F-35B 같은 거 그럼 실질적인 제국으로 나올 옛날 같은 2차 대전처럼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미국, 일본이랑 전쟁을 해본 나라들이거든요. 중국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49년 이후로 중국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9년에 뭐 사실은 뭐 저거 나라에서 장개석 군대 산대로 그렇죠. 뭐 게릴라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월남전 하다가 뭐 한 달 만에 아작이 났었지 시급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반 그 이런 국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중국의 어떤 군사력의 경제를 굉장히 과대포장해 생각하는데 지금 해군력을 지난번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중국 배가 일본 하나를 못 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해군력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자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66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지스함은 2위가 세계 2위가 일본입니다. 9척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해군에서 일단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오해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중국이 뭐 명품도 짝퉁이지만 무기도 다 짝퉁인데 중국 무기가 과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대다수는 게임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전력은 한 미국의 15%, 20%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군사 마녀들이 좋아할 이야기인데 그 중국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젠 15라는 게 아마 주력 전투기인데 그러니까 일단 공중전 하면은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뭐 야간이나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100대1로 깨지는 거죠. 곧바로 그냥 해보나 마나 깨지겠죠. 자,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이 후발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징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가는 양상이 될 거고 이제 짜고 치는 이런 양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는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보면요, 그 일본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좀 우습게 알지만은 일본이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외국 대사관에 계셔서 잘 아실 건데 한국보다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는 편 아닙니까? 상당히 그 노력의 어떤 그 추이를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일본의 이 표정이요.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 근데 말을 절대로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거 안 하죠. 한국은 뭐 텃밭 뭐 근데 일본 사람들 말은 절대로 안 하는데 바이든이 당선 확정되니까 NHK 아나운서 표정부터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트럼프한테 염증이 났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바이든 당선을 바랬을까요? 아마 소장님 뭐 전에 뉴스 브리핑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베가 그렇게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골프장에 벙커에서 쓰러져가면서. 그래도 요 최근에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만 하나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이 ICBM을 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좀 부차적인 위협이고 당장 그런 제한적인 어떤 그 핵 전쟁이나 미사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북한에게 공격을 당하기 쉬운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쏘아 올린 실험 발사체가 전부 지금 일본 수역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짜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봉쇄 정책을 취하려고 했는데 전혀 되질 않은 거죠. 전혀 딴짓 하고. 그래서 아베의 노력이 상당히 무산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불안했던 미일 동맹도 사실은 이거 뭐 거의 해체 위기가 아니야 싶은 그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불안한 트럼프가 빠지고 좀 더 안정적인 바이든이 왔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는 뭐 안정을 중시하는 그런 일본인 독특한 어떤 특성 그런 게 근거에 보더라도 바이든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바이든이나 미국의 민주당이 네. 그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는 네,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참 트럼프가 딸인 그 뭐 이방카 재단에다가 저기 뭐 아베가 돈을 몇백억을 내고 그 이방카하고 밥 먹어서 미리 기다리고 참 진짜 속이 터질 일을 했는데 허구한 날 그러고도 또 뒤통수 때리고 애미기는 트럼프를 겪다가 이번에는 아마 서가가 네, 네. 저게 이제 이 바이든 되는 거 보고 자기가 복이 많겠다,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소장님 그 기억하시죠? 왜 한참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사이 좋을 때 예. 자기 뭐 개인 별장에 가서 가족 동반해 예, 골프 치고 부부 식사하고. 골프 치고 있죠. 그럼 왜 한국은 그건 못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트럼프나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하고 한국을 대하는 태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봐야 되는데 국내 언론에서 그런 거 별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뭐 국왕 즉위식에도 네. 직접 한국에 왔고, 그렇죠. 그리고 예, 석 달간 매달 만났잖아요. 예. G20 또 별장 그 자기 생일날 골프. 그래서 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석 그렇죠. 달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소장님 그 존 볼턴 저서 말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뭐 부분적으로 관심 있는 한국 관련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또라이긴 한데 아베 총리에 대한 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예, 괜찮은 사람을 표명해놨고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뭐 이상한 취급하는 뭐 그런 구조. 그러면서도 둘이 저를 거래하는 거 보면 저것들도 그 정말 이해하던- 신기한 인간들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일본 쪽에 이제 뭐 제가 일본 동경대사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일본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일본 대사들로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적인 이야기로 나눠봤더니 스가는 아베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그냥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일본이라는 게 되게 관료 체제가 쟤들처럼 이렇게 무슨 뭐 총리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싹 바뀌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료들의 입김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로서는 바이든하고 아마 지금 트럼프의 그런 불안한 관계보다는 좀 더 공고한 미일 방위종에 근거한 미일 동맹을 좀 더 이렇게 고도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저기 이 일본이 이제 미국의 그 IMF 중거리 핵 미사일 핵정 네. 이제 파기되고 난 이후에 네. 매우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그 일본의 그 핵 배치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아마 저 오늘 오늘 방송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때 아마 북한의 핵 위협을 저희들이 이런 대화 타협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결국 전술 핵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건을 보면 1964년부터 우리나라에 전술 핵이 한 100개 정도가 배치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핵화 선언하면서 다 날아갔었거든요. 그 비핵화 선언할 때 제가 그 미국에 직접 담당원의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전술 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문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이 배치하는 문제가 아마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제가 오늘 본 문건에 따르면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전술 핵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첫째는 지금 말이 이제 그 뭐 미일 그 뭐 동맹이란 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전쟁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핵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 일본과 미국의 연합 작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질적 수준이 훨씬 더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무기로서 핵무기, 그다음에 일반 무기로서 재래식 무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미일 동맹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본의 우파들은 과연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미국이 정말 일본의 안전 보장을 보장해 주느냐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국내에 미국의 전술 핵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건 상당 그 자체로 상당한 그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정말 미일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가시적인
실질은 전략 무기가 배치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일본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든가 그냥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나 북한 또는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미국의 핵이 아마 진주하게 된다면은 아 일본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 걸로 되는구나. 나는 일단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가적인 영향이 하나 있고 네 번째는 지금 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러시아와의 중거리 그 INF가 폐기됐기 때문에 중국은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어떤 핵 협상, 핵 군축을 하는데도 하나의 어떤 좋은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아마 충분히 전술핵 드론 문제를 아마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지금보다 더 좌경화된 정권이 들어온다면은 일본은 아마 심각하게 전술핵을 급하게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일본은 지금 중국과 맞서서 그야말로 핵대핵, 북한과도 핵대핵.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죠. 비핵화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핵은 핵대 핵으로 이제 이 완전히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이제 맞다 이렇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한국은 어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오는 부분이 지금 좌파 정권에 어렵다면 다음에 대선에서 꼭 이겨서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핵을 이렇게 갖다 놓겠다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또 한미일 동맹 구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모든 초점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는데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북한을 이제 북한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뭔가를 어정쩡한 형태로 이제 국가 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통일을 뭐 이렇게 획책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일본이 핵으로 재무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 경계해야 될 거는 일본을 자꾸 고립시키고 몰아세우면은 일본이 핵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자기들 말한데 우리의 가상재계라고 합시다. 일본이 가상적인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걸 저희들이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극력 피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기존의 한미 동맹을 갖다 굳건히 하면서 다음 총선에 좌파들을 모르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어떤 한반도 또는 동북아 국제에서 관리해 나간다면은 일본은 당장 전술핵 도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는 다음에 지금 현재보다도 더 좌경화된 더 친북 노선의 정권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일본의 정책 결정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허진 대사님 모시고요. 이제 이 바이든 이후에 미일 관계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미국과 EU 관계라든지 세계 또 뭐 여러 가지 석유를 둘러싼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님, 마지막으로 그 한미일 삼각 동맹. 그 마지막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언젠가에 한 12, 13년 전에 미국에서 배틀쉽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뭐 SF 영화 비슷한 SF인데 미국하고 일본이 그 림페 태평양에서 군사훈련하고 있다가 외계인이 나타나죠.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합심해서 외계인을 몰아내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SF 영화는 싫어합니다만. 근데 보고 난데 좀 씁쓸한 게 왜 그 림페 훈련하는데 한국은 안 들어가느냐. 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야 역시 이게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 대하는 태도가 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이거 국제 구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거는 뭐 우파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부스럼을 내는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아마 동북아의 안정적인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가장 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도 제가 부러운 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함대는 현재 미일 연합 함대입니다. 예. 거기에 한국이 한 끼워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맞습니다. 정치를 비난하더라도요. 아시아에서 누가 일본 수준에 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의 앞선 수준에 가 있는 일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일본과 또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 써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으로 써서 우방으로서 가야 될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그 북중에 네. 이 한국을 교란시켜서 빼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이 지금 좌파 정권들이 협조하면서 그 우리가 반일을 이게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반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그 고민도 없으면서 그냥 심정적으로 반일에 이제 동조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한미일 동맹, 제가 과거에 어떤 세미나 때 한미일 삼각 동맹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다 했더니 저보고 파시스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저 혁명 21은 일본은 우방이고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뭐 욕하려면 욕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